자, 이제 우리는 마르크스의 이론과 실천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 마르크스의 그 노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독일 3인당 초기를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흐름인데, 첫 번째는 독일의 노동계급이 어떻게 해서 독일 3인당을 만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전에 독일의 그 독일의 노동조합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리더십에 있어서는 독일 3인당 초기에 영향을 미친 그 마르크스와 라살의 영향력을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라살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마르크스는 독일에 있지 못하고 영국에 계속 있었죠. 엥겔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 독일 노동자 계급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라살인데요. 그래서 이 라살이 마르크스주의를 초창기에 그 독일에 파급할 때 많은 영향을 줬지만, 그런 역할을 했지만, 마지막 2년 동안에는 그 마르크스와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보면서 오늘날 독일 3인당에 있어서 마르크스와 라살의 그 영향력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독일 3인당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아버지로 해서 라살의 전술을 어머니로 해서 탄생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전략은 마르크스, 전술은 어머니다. 라살은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노동계급이 이런 것들이 국가의 지원이라는 것이 이제 비스마르크를 통해 가지고 독일 3인당의 노선으로 많이 반영이 됐다. 그렇지만 이제 그 국가의 지원이라는 게 라살에서만 특이하게 보이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영국의 사회복지, 영국의 패비한 사회주의도 국가의 지원, 사회복지, 사회보장합니다. 그래서 이 3인주의 모델, 사회복지 모델이 반드시 독일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라살주의에 특유한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또 라살주의의 특징은 하나냐면 민족주의적 경향입니다. 민족주의적 경향, 그러니까 국수주의적 경향인데요. 이런 민족주의적 경향은 이제 그 제국주의 전쟁에 있어서 전쟁에 협조하는 것, 그리고 범게르만주의, 국수주의적 경향이 있어가지고 히틀러나 이런 대외 팽창에 있어서 이거를 묵인하는 경향, 이러한 경향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제 라살레는 의회주의, 보통선거,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갖는 보통선거를 얻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다수기 때문에 보통선거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운동, 정치투쟁이 아니라 정치운동, 의회주의 운동, 이 의회주의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래서 이제 그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에 라살레주의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라살레의 개혁주의, 라살레의 그러한 입장과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가 정말 어떤 이론적인 연결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평가에 의하면은 라살레주의가 오히려 마르크스주의를 초기에 압도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맞는지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독일 3인당에 있어서 라살레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비교를 해가면서 독일 3인당의 성장 과정과 이념적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마르크스와 라살의 관계를 공산주의자 동맹부터 해서 독일 3인당 초기까지 4개의 단계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양자의 관계는 공산주의자 동맹 시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초창기의 라살은 마르크스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독립을 해서 마르크스와 경쟁 관계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그 라살의 장점은 그 독일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보다도 독일 노동계급에게 훨씬 더 유명한 명문가였다는 겁니다. 그 마르크스는 라살이 자신으로부터 그 경쟁 관계가 된 이후에는 직접 견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독일에 있는 리프크네프트와 베벨을 통해서 라살을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리프크네프트와 베벨은 마르크스에게 끝까지 그 마르크스주의를 추정했다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내용도 같이 보겠습니다. 카우치크와 베른스타인, 마르크스가 사망한 이후에 그 독일 3인당의 이론 같은데요. 이런 것들과 라살레주의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마르크스파, 초창기에는 라살도 마르크스파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파, 라살, 리프크네이트, 베벨 이런 시간적 순서로 마르크스주의를 이들이 수용하게 되는데, 마르크스 그룹, 마르크스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리프크네프트입니다. 리프크네프트는 지식인이에요. 대학을 나온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1848년 혁명에 결합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혁명적인 것을 신문에 기고하는 일로 시작했다가 48년이면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자 이거를 혁명에 결합하고 또 이거를 기사로 쓰기 위해서 직접 파리로 갑니다. 파리로 갔을 때 이미 혁명이 끝났지만 파리에 있는 독일인들이 이 프랑스 혁명을 독일로 전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의견으로 나눠졌는데요. 하나는 프랑스 혁명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무장을 해가지고 독일로 진격하자, 이런 입장이 하나 있었고요. 마르크스는 이런 입장에 반대한다 그랬죠. 혁명은 그 나라 사람들의 힘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나라에 들어가서 대중들을 선동해서 대중들과 함께 혁명운동을 해야지, 프랑스의 그 지원을 받는 혁명운동, 혁명을 수출하는 그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리프크네프트는 프랑스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진격하는 방식, 자유군단인가요? 그래서 이 바덴으로 가서 혁명에 결합하는데 첩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혁명이 일어나면서 석방이 됐고요. 결국은 이제 그 독일 혁명이 실패하고 나서 제네바로 가서 노동자 협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에서 엥겔스를 만나는데요. 스위스에서. 근데 아직은 그 마르크스를 만나지 못합니다. 스위스에서도 추방이 돼서 런던으로 망명합니다. 런던으로 망명해서 1862년까지 런던에 있는데, 바로 이때 마르크스를 런던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거의 가족처럼 지내게 됐다. 그래서 마르크스를 처음 만난 건 1850년에 공산주의 노동자 교육협회의 그 여름 피크닉에서 처음에 만났고요. 처음에 만남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엥겔스가 이제 마르크스에게 리프크네프트를 소개했겠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입단 테스트를 합니다. 지식인이니까 마르크스가 이제 리프크네프트의 첫 인상이 좋았기 때문에 입단 테스트를 하는데, 일단은 그 공산주의적 그 사상을 제대로 가지고 이제 다양한 정치 성향에 대한 의견, 공산당 선언에서 봤죠. 그런 의견을 식견을 확인하고,
또 재밌는 건 마르크스가 골상학, 우리로 치면 관상이죠, 관상. 골상학에 조예가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직접 만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재기도 하면서 골상학을 이렇게 진단했답니다. 리프크네프트는 이제 자기의 과거의 그 운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요. 결국 이제 리프크네프트는 이 입단 테스트에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마르크스는 리프크네프트를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기 위해서 1대1로 교육을 합니다. 언어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직접 마르크스가 강의를 하거나 책을 읽도록 하고,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엄격한 훈련을 시킵니다. 어느 정도 훈련이 된 다음에 리프크네프트에게 이제 노동자에 대한 강연을 시키고 그 강연을 듣고 평가도 하고, 그래서 이제 혁명가로 완전히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혁명가로 어느 정도 키웠을 때, 지식과 강연 능력이 갖췄을 때, 이제는 조직 사업으로 해서 런던이나 쭈리 등의 독일 쪽의 공산주의자 노동자들과 교류하는 조직적 역할을 맡게 됩니다. 마침 1860년에 독일 당국이 리프크네프트를 사면하면서 1862년에 베를린으로 리프크네프트가 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요즘 저가면은 마르크스의 지령을 받고 이제 독일에 가서 그 사회주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독일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가 리프크네프트의 스승이었는데 청출어람이라고 제자가 항상 스승 말을 따르는 건 아니죠. 리프크네프트의 회고록에 의하면 마르크스와 두 차례 그 의견 대립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 런던에서는 자, 윌리와 바이틀링이라는 사람들은 봉기주의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마르크스는 공황이 끝났기 때문에 민중의 그 불만이 아직 그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호황기였기 때문에 봉기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봉기주의자들과 관계를 청산했죠. 이들과 완전히 결별합니다. 근데 리프크네프트는 이거를 중재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분노를 사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징계 외 회부까지 되고, 그렇지만 끝까지 그 자기 소신을 버리지 않았다. 약간 통합파라고 볼 수 있겠네요. 통합파. 자, 두 번째는 고탕학령 문제인데, 마르크스가 고탕학령을 비판을 했는데 그 부분을 그 리프크네프트가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라살레파와 통합하는 1870은 통합은 리프크네프트가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프크네프트가 주도를 해서 했는데, 마르크스가 이제 영국에서 그런 거를 비판했는데, 실제로 독일에서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건 리프크네프트죠. 마르크스는 리프크네프트를 통해서 지도를 행사했으니까. 근데 리프크네프트는 마르크스의 그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고탕학령은 그 당시에 출판도 안 됩니다. 리프크네프트는 그 고탕학령에 대하여 라살파에게 원칙적으로 양보한 건 없다, 이런 입장이었고, 독일 노동운동의 통합을 위해서 전술적인 양보만 있었다. 그렇지만 마르크스는 라살에게 강령적 양보를 했다고 상당히 이제 상당 기간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리프크네프트는 마르크스가 런던에 있었기 때문에 독일 사정에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리프크네프트는 마르크스에게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고, 마르크스가 죽기 직전에 리프크네프트와 베벨의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독일 3인당 초기 독일 노동자들이 자랑스럽다. 그래서 마르크스, 엥겔스, 리프크네프트는 이렇게 동지적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이들 전부 다 공산주의자 동맹에서 같이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최초의 독일 3인당으로 평가했다. 그래서 그 위에 국제노동자협회나 독일 3인당은 하나의 흐름으로 평가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베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베벨은
지식인이 아니라 노동자 출신입니다. 선방공. 도제 수업이 끝나면 직인들은 곳곳을 돌아다닌다 그랬죠. 일자리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기술을 배우고, 왜냐면 자기가 배운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으니까, 경쟁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1860년대에 라이프치히에서 선방공으로 활동을 하다가 1864년에는 장인으로 독립했다. 이 말은 뭐냐면 숙련공이다, 장인이다. 노동자 출신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게 됐다. 요즘으로 치면은 정규직이던 정규직, 대기업 정규직처럼 숙련공. 자, 베벨은 처음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 아니라 부르주아들,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노동자의 교육협회에 참가하여 회장이 됩니다. 그 전부터 이제 여러 정치 활동하고 여러 노동자 조직에 가입을 했는데, 거기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발탁이 된 거겠죠. 부르주아들이 왜 노동자 교육협회를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데, 프랑스에서 루이 라플랭은 노동자를 사회복지제도로 이렇게 자기 편으로 땡기면서 루이 라플랭이 부르주아하고 대립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들을 활용을 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노동자를 놓고 자유주의자와 봉건 귀족이 서로 노동자를 자기 편으로 땡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노동자 교육 협회를 많이 만들어서 노동자들을 땡긴다. 자기네 영향권을 아래 두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운동을 한 거죠. 베벨은 처음에. 그 당시에 라살은 마르크스와 경쟁 관계에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자유주의 운동이 아니라 라살은 나름대로 사회주의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벨은 처음에는 라살과 대립되는 뿌띠부르주아 운동의 영향권에 있었다. 그런데 베벨이 이제 갈수록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노동자 교육협회 안에서 노동자의 독자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보통 선거권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 이 부분은 이제 라살의 입장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부르주아와 대립적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속한 조직은 부르주아들이 주도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속한 다수들과 대립하게 되면서 독자 세력화를 꾀하게 됩니다. 베벨은 마르크스를 직접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책들이 독일에서 널리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그래서 베벨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라살의 책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기에 마르크스의 사상이 독일 노동자 계급에게 소개될 때는 직접 소개된 게 아니라 라살의 책자를 통해서 알게 됐다. 왜냐하면 라살은 이미 그 당시에 마르크스가 훨씬 유명한 명망가였습니다. 라살을 통해서 막스의 사상을 알았다. 점차 사회주의자가 됐습니다. 근데 1865년에 라이프치히에서 리프크네프트를 만납니다. 리프크네프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마르크스의 수제자죠. 그렇게 되면서 진정한 마르크스주의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베벨과 리프크네프트가 처음 만났을 때 둘 다 진보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공유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킴을 해요. 여기서 진보당이라는 것은 노동자 정당이 아니라 자유주의자들이 만든 뿌띠부르주아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베벨이나 리프크네프트는 노동자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뿌띠부르주아 정당의 비판적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민주당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벨은 이미 그 당시에 라이프치히에서 노동자 교육협회를 주도하는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고 이미 조직이 있기 때문에
리브크네프트에게 그 라이프치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당시에 리브크네프트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나중에 나오는데 라살과 같이 협력을 하다가 라살파로부터 추방당합니다. 라살파로부터 추방당하는데 추방당한 리브크네프트가 베벨을 만나면서 라이프치히에서 새롭게 활동을 하면서 막스주의를 라이프치히에 확산시키게 됩니다. 리브크네프트는 아까 본 것처럼 런던에서 이미 마르크스로부터 훈련받은 선동가이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에서 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들 사이에 인기를 많이 끌게 됩니다. 마침 그 당시에 이 작센주인데요. 라이프치히가 작센주에 속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최초로 의회를 제국의회 보통 선거를 구성해서 제국의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선거구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선거에 대응하고자 자신의 대표자들을 선출하는데 바로 이러한 흐름, 이러한 운동의 중심이 베벨과 리브크네프트가 활동하던 그 노동자 교육협회에서 됩니다. 그래도 몇 가지 이제 작센 정부는 노동자 교육협회가 정치 참여하는 거에 반대를 했지만 리브크네프트나 베벨은 노동자 정치를 주장하고 심지어 의회, 여기는 이제 노동자들이 보통 선거권을 획득해서 의회를 구성하는 거니까 봉건 권력, 봉건 정부, 봉건적인 정부로부터 의회를 방어하기 위한 시민 방위대의 구성까지 주장을 했다. 그 의회를 그냥 보통 선거권이 그냥 획득된 게 아니죠.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해서 획득되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시민 방위대까지 주장했다. 베벨과 리브크네프트는 결국 신자유주의의 조직, 자기 조직을 탈퇴하고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리브크네프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훌륭한 연설가였었고 또 이제 베벨도 이미 라이프치히에서 자리를 잡았고 노동자 사이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은 나중에 둘 다 북독일 의회에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독일 제국 의회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리브크네프트는 베벨보다 14살이나 연상했어.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훈련된 혁명가였죠. 훈련된 혁명가였기 때문에 노동자 출신의 베벨은 리브크네프트를 스승으로 삼았다. 그래서 드디어 베벨은 라살이 아니라 리브크네프트를 통해서 마르크스주의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서 이제 라살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적 의식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파가 된 거죠. 베벨에 따르면 자기의 선생이 리브크네프트고 자기를 사회주의자로 막스주의자로 만든 건 리브크네프트가인 건 맞지만 그렇다도 자기는 리브크네프트를 만나기 전부터 노동운동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라살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비판적이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종속적인 노동자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원래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도 이미 높아져 있었다. 그런 와중에 리브크네프트를 만나서 마르크스주의를 자기가 받아들인 거다. 어쨌든 두 사람은 그 동지적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라살을 보겠습니다. 라살은 청년 해결 좌파입니다. 지식인입니다. 지식인. 막스와 같은 베를린 대학에서 소속했고, 라살은 그 마르크스가 쓴 유대인 문제에 대하여 읽고 유대계와 단절합니다. 마르크스도 유대인이었죠. 마르크스도 이미 청소년기 때 유대계와 단절했는데, 이처럼 이제 라살은 마르크스의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청년기 때부터. 그래서 계속해서 마르크스의 글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1848년 혁명 당시에 라살도 그 혁명에 결합했는데 두 명 다 라인랜드에서 마르크스는 쾰른
라살은 düsseldorf 혁명에 개입하게 됩니다. 둘 다 마르크스도 라살도 그 당시에 마르크스는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의 구성원이면서 연대 연합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좌파 정당과 같이 활동했다. 그래서 민주주의 좌파 정당에 2명 다 소속돼 있었다. 그때 이 기간지가 뭐였나? 기간지는 바로 이제 그 신라인 신문이었다. 혁명식이 때요. 당연히 라살은 신라인 신문에 정기적으로 귀고를 하고 마르크스와 그 교류를 가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라살보다 17살이 더 많고 박사고 이론이나 사상이 라살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라살은 마르크스를 스승으로 삼습니다. 사상적 스승으로. 그 서신을 마르크스가 이제 망명했기 때문에 라살이 직접 만나기는 힘들죠. 1861년에 양자가 이제 그 이후에 몇 번 만나는데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 서신을 주고받습니다. 라살은 마르크스의 저작을 수집하고 그 내용을 습득해서 독일의 노동자들에게 그걸 널리 선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한을 통해서 마르크스의 의견을 물어보고 입장을 물어보고 한편으로는 또 그 엥겔스 다음으로 마르크스의 재정적 후원자가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그 생각은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속셈은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마르크스는 1850년대까지 라살이 자기의 제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충실한 제자, 자기 사상에 충실한 제자. 실제로 라살이 주요 사건이나 어떤 노선에 대해서 마르크스에게 편지로 물어보고 그거를 대부분 이제 거기에 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라살을 자기 제자로 봤기 때문에 공산주의자 동맹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고 라살도 가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있는 쾰른 중앙위원회가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르크스는 라살의 독일에서의 생활을 잘 몰랐는데 독일에 있는 쾰른 중앙위원회는 라살의 생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살은 자유주의적인 지식인적 그런 거를 이제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라살이 이제 쾰른의 공산주의자 동맹의 재판에 협조를 했지만 라살의 문제점이 뭐냐면 봉건 세력들, 봉건 귀족들하고 계속해서 연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나중에 나오는데 이 백작 부인과 이 백작 부인은 이제 그 남편한테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한테 이제 박해를 받는데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 이혼 소송에 있어서 라살이 일종의 그 이혼 소송을 총지휘하는 총대리인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 이혼 소송에 이기게 되면서 백작 부인으로부터 보상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족과의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산주의동맹 쾰른 중앙위원회가 이런 라살의 입단을 반대한 겁니다. 이중적 태도로 인해서. 마르크스는 그래도 1853년 공산주의자 동맹이 해산될 때까지 라살을 계속 입당시키고자 합니다. 근데 라살은 이제 한때는 입당하고 싶었지만 점차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과 멀어지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라살이 비록 공산주의자 동맹에 입당을 하지 않았지만 라살은 마르크스, 엥겔스와 어떤 조직적 지도 관계, 당적 관계에 있었다는 그러한 평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살과 그 마르크스의 편지를 보게 되면 라살이 예를 들어서 이 당시 결투, 총 들고 싸우는 결투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적 관점의 지도를 요청하는 편지를 쓰고 또 반대로 마르크스도 엥겔스에 대해서 쓰면서 라살의 그 어떤
행동에 대해서 당적인 규율을 세워서 그걸 규율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살과 마르크스, 엥겔스의 관계가 내부적으로는 당적 관계에 있지 않았나는 게 이제 그런 주장이 좀 설득력을 가져갑니다. 편지 내용으로부터는 거예요. 헤츠베트 백작 부인은 1848년 혁명 당시부터 라살, 마르크스와 교류를 해왔습니다. 1854년에 라살이 8년 만에 이 소송을 이긴 후에 이게 뭐 아주 드라마틱한 소송이에요. 단순히 그 법률 쪽 소송뿐만 아니라 그 어떤 그 탐정, 그런 걸 스릴러 이런 게 모든 게 다 가지고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그냥 그 드라마 같은 소송에서 실제로 라살이 이기게 되면서 대가로 연 750파운드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라살은 이 소송에 이기면서 아주 전국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라살은 또 백작 부인의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이 백작 부인은 라살을 평생 동안 후견해 줍니다. 라살이 죽고 나서도 라살주의를 확산시키는 아주 뭐 둘이서 끈적끈적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동맹에서 라살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거죠. 라살은 상당히 약간 기회주의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요. 1848년에 재판을 받았는데 베를린에 다시 돌아가서 활동하기 위해서 슌볼트, 베를린 대학을 세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슌볼트를 통해서 혁명운동을 포기하고 법치를 준수하겠다고 사명을 요청한다. 변절을 한 거죠, 변절. 실제로 사명을 요청을 받습니다. 마르크스는 독일에서 온 보고서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돼서 라살과의 서신 왕래를 끊습니다. 라살과 마르크스의 서신 왕래는 이어졌다 끊어졌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서신 왕래가 끊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일을 하고 이후에 이제 라살과 마르크스의 경쟁 관계로 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